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7월 15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월요일에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에서 부동산 트렌드쇼 하잖아요. 거기에 뭐 여러 세션들 중에서 가장 좀 보고 싶었던, 참여해서 좀 보고 싶었던 세션이 바로 이 세션인데, 스타트업 업체들, 프롭테크 관련된 업체들의 이 세션이 있거든요. 그 관련된 홍보 기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프롭테크 기업 5군데가 뭐 요번에 나오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마케팅 비용도 많이 쓰고 그런 직방이라는 업체인데, 아시다시피 매물 중개를 하는 데서 매물 이제 직접 내놓고 이제 그 중간에 매물 플랫폼으로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개업소의 광고 홍보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형태는 바뀐 것 같긴 한데, 보면 몇몇 살펴보면 부동산 프롭테크 관련 회사들 투자들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직방이라는 회사가 나오고요. 지금 월 이용자가 500만 명에 2280억 원 투자를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에 알스퀘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여기는 사무실 임대, 그러니까 오피스 리징 시장에서 스타트업, 뭐 앱 서비스 등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꽤 오래됐네요. 2009년에 만들어졌는데 월 이용 기업이 300개 업체 정도 되고 작년 매출이 400억 정도라고 하니까, 400억 매출이면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큰 거 아닌가? 높은 수준 아닌가? 주로 강남이나 아니면 뭐 이 광화문이라든가 주 오피스들, 그런 임대를 중심으로 하니까 오피스에 대한 임대 물건 정보라든가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B2B 시장들 좀 공략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스파크 플러스라는 업체인데, 여기는 공유 오피스 임대 2016년에 만들어졌고, 입주 기업이 약 400개사, 임대 면적이 12,000평, 200억 정도 투자받았다라고 했는데, 뭐 패스트5라든가 아니면 위워크와 같은 공유 오피스 중심의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반하우스라는 업체도 있는데, 3D 설계 보조 프로그램 2014년에 만들어서 주요 가구 가전회사 40여사와 제휴하고 있고, 뭐 한 55억 원 정도 투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VR이라든가 아니면 뭐 진일보한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 집을 가상현실 VR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좀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 지금 대략 예시가 나왔는데, 어반베이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상현실에서 꾸민 인테리어의 모습, 평면도를 입력하면 3차원으로 입체 모형으로 바꿔주는 기술이 쓰였다라고 하는데, 2D를 3D로 이렇게 변환하고 우리나라 아파트, 주택 형태 등에 맞춰서 미리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반베이스 관련해서는 수업 들을 때 간략하게 수업에서 배웠던 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올 하반기부터 제가 한 8월 달까지는 느슨히 놀면서 일하다가 좀 9월 달부터 밀도 있게 공부하고 열심히 산다 그랬잖아요. 이런 회사들에 대한 공부, 우리나라 프롭테크 회사들에 대한 공부라든가 프롭테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해보려고 그래요. 공부하게 된 내용들은 추후에 좀 더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집닥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인테리어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테리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인테리어 관련된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앱 기반으로 해서 2015년에 출발을 했는데 월 평균 거래액이 140억 정도 되고 뭐 200억 정도 투자받았다라고 하는데, 숫자가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의구심이 가. 왜냐하면 월 평균 거래액이 140억이면 1년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1년만 하더라도 1,400억, 680억, 한 1700억 정도 매출이 돼야 되는 건데, 2015년에 출발해서 누적 2300억이라니까 근래에 들어서 좀 성장세가 되게 가파르게 있는, 그러니까 근래에 들어 매출 월 평균 거래액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가 아니겠느냐 생각은 돼요. 뭐 지금 5개 업체가 나왔습니다만 경쟁업체들도 다 있는 프롭테크 회사들이죠. 그래서 누가 시장을 지금 앞서 나가서 먹을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변수이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이 5 업체가
26일, 7월 26일 날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쇼 기술이 바꾸는 부동산의 미래를 주제로 이 업체들이 강연을 한다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가서 한번 강연을 들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근데 이미 마감됐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양도소득세를 포기하는 양포세무사가 속출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세무상담을 하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저희 사무실에 상담 못합니다. 이런 세무사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잘못 상담했다가 세금 가산세라도 나오게 되면 그때 제대로 상담해줬으면 이렇게 세금 안 나왔을 텐데 이거 당신네들이 책임지세요. 뭐 이런 사고가 세무상담 사고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경우의 수들이 많이 생기면서 아예 그냥 전래전래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양포 세무사는 아니고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좀 포기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도 요새 관심 있게 안 봅니다. 예전에는 되게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세무가 계속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 이런 경우에는 어떻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고 이런 진짜 이 예외적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생기면서 되게 복잡해지고 머리 아픈 상황이죠. 일선의 중개업소 사장님들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무 상담을 하려고 하더라도 뭔가 잘못 얘기했다가 이 세무 부분을 잘못 판단하고 부동산 매매든 매수든 결정을 했다가 큰 재산상의 손실 또는 기회비용 손실로 진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되게 조심스럽죠. 과거에는 저도 막 공부해서 남들한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즘 같으면 세무 관련해서는 아주 러프하게 그 정도만 알고 그냥 다 넘깁니다. 세무사, 양도세 관련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세무사한테 토스하는 편이거든요. 그쪽에 물어보세요. 자, 이 기사에서는 시뮬레이션을 해봤다고 합니다. 매일경제신문에서 은행권 세무 담당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2번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우의 수 변화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특수 상황 제외하고 시뮬레이션 했을 경우에 보유 기간 양도 금액에 따라서 4개에 불과했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결정의 경우는 2017년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취득일자, 규제 지역 여부, 보유기간, 거주기간 양도 금액에 따라서 13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는 파리대책, 9.13 대책 연이어 작동하면서 양도소득세의 경우가 파리대책 이전 3개에서 9.13 대책 이후 33개로 11배 늘어났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았다가 세금이 잘못 나오게 되면 가산세까지 물어줘야 되는 그런 잘못된 상담으로 가산세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세무사들이 아예 그냥 우리는 양도소득세는 업무를 하지 않으니 다른 세무사에게 상담하세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명성이 자자한 국내 대형 세무법인도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관련 문의가 폭증하자 아예 양도소득세 전화 상담을 받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고 안창남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정부와 국회 안의 세법 체계 전반을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되고 납세자 입장은 무시되고 정부 정치권의 편의에만 맞춘 세법 개정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되게 복잡하고 머리가 아픈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양도소득세 관련해서도 상담받을 만한 세무사가 굉장히 이제 손에 꼽히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됐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모르면 세금을 더 낼 수도 주먹구구 재산세 고지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재산세, 지금 이제 재산세 고지서들 발부돼서 재산세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의뢰 재산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이제 보내오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겠거니 하고서 그냥 오는 고지서를 보통 내고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우는 뭐냐면 임대사업자들,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거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들을 간과하고 잘못 고지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꼼꼼하게 따져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공무원들이 이 재산세 감면해줘야 되는 이런 어떤 케이스들을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기로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이 발생하면서 좀 이런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에서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 경우에 재산세 감면 혜택이 갔어야 되는데, 잘못 발부된, 혜택 없이 잘못 발부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재산세 내시기 전에, 내가 임대사업자 낸 경우인데 한번 제대로 나온 거 맞나?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라고,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뉴스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주택임대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따져보시고 말씀하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지난주 부동산 별별 수다 녹화할 때 전화 인터뷰 때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기사를 좀 뒤늦게 읽다 보니까 정부가 대대광에도 분양가 규제를 꺼내들었다. 대대광이라는 그런 용어가 만들어졌다도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대전, 대구, 광주광역시. 그래서 이제 좀 근래에 핫했던 광역시들 여기를 묶어가지고 이제 대대광 외부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들 지역에 HUG가 고분양가 관리지역 6곳을 추가 지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서울 전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분당, 하남 이렇게에다가 그 다음에 부산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가 있었는데 요번에 대구 수성구 원래 있던 지역에 대구 중구가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광주, 광산구, 남구, 서구, 광주 3개구가 추가가 됐고, 대전시는 없었는데 대전 서구 유성구가 추가가 됐고, 그 다음 세종시가 기존에 원래 있었던 거. 이렇게 해서 이들 지역의 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지정이 되면 우리 계속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 얘기했던 거 있죠. 1년 이내에 분양한 단지가 있으면 그 분양 단지의 평균가 100%를 못 넘고, 1년이 지난 경우에 있을 경우에는 105%를 못 넘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가 없을 때는 10년 이내 아파트의 평균가,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분양가를 타이트하게 묶어야만 분양 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허그가 이제 분양 보증 제도를 가게끔 한 지역들인데, 이들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되기 전에 사실 관련된 기사들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들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기사 중에 생각나는 게 같은 지역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고분양 아파트도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여기는 오히려 이런 데들이 분양가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하는 모양새는 서울보다 더 심한데 왜 이런 지역들은 빠져있냐, 그런 이의제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아직 투기 지역 또는 투기가열 지구도 아닌데다가 조정 대상 지역도 심지어는 아닌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 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명했다라고 해서 뉴스를 읽었었는데, 이번 기사에서 보듯이 이제 이들 지역도 허그해서 분양가 규제를 하게끔 고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서울도 사실 고분양을 좀 밀어내서 분양가가 올라간 적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고분양가를 내준 근거가 있으니까 사실 그 지역에서는 다시 분양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규제가 상대적으로 분양가 규제 역할가 안 먹히는, 그냥 이전에 분양했던 애의 100%, 105%만 하더라도 충분한 분양가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 반면에 1년 또는 그 기간 안에 분양가가 없었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사실 이 허그의 분양보증 제도에 따라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그러니까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들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근래 분양가를 되게 높게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지난번에 대구 얘기를 들어봐도 분양가가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분양이 그렇게 순탄하게 되는 편은 아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애초에 택지들 자체가 공공택지였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분양이 돼서 기본적으로 당첨받으면 피가 형성되는 그런 모양새들이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평균 가점도 되게 높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이미 고분양가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바로바로 소화가 되는 편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대구 지역의 중개업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이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되기는 했지만 이미 고분양 해놨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를 내는 데 있어서도 더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기준점이 되어 있는 기준점 허들들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할만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서울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분양가 규제에 대한 스트레스, 후폭풍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규제의 칼날이 이들 대대광이라고 표현되는 이들 지역에도 분양 관련해서는 분양가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했다. 뭐 추가적으로 투기가열지구라든가 조정대상 지역 등의 규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해외 순방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네요. 작년에는 용산 마스터 플랜, 여의도 마스터 플랜 관련해서 인도네시아에서 얘기를 하셨었나요? 뭐 아무튼 외국 나가서 그런 얘기 하셨었는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는 콜롬비아 순방하는 과정에서 정책 구상을 밝혔는데 콜롬비아 고지대 빈민촌의 케이블카, 에스컬레이터 이걸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나라 서울에도 도입해야겠다. 한 동네에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사실 작년이었나요? 이 강북 중심으로 다시 강북 활성화하겠다 하면서 그때 이미 밝히셨던 내용이죠. 작년에 삼양동 옥탑방 한 달 거주하시고 나오시면서 강북 마스터 플랜, 강북을 살리고자 하는 강북을 균형 발전하는 방식 그래가지고 모노레일 등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부산 가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부산 내려갔다가 구만수 박사님이랑 같이 올라가서 모노레일 타고 내려갔다 오면서 으아 진짜 무섭다. 근데 동네 주민들은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확실히 이걸 이용하면 구불구불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길을 빨리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그냥 한번 볼까요?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지금 어딘데? 저 서울 용산에 꽉 붙들고 있어야지. 우와. 서울에 이런 게 없는데요. 만든데요. 시장님이 이제 서울에도 이런 모노레일을 만들어서 사람들 타고 다닐 수 있게끔 한대요. 지금 단동네 같은데 인터넷 홍보가 펼쳐지나요? 예, 홍콩에는 120년 전부터 했었잖아요. 홍콩에 있는 트램은 그거는 그냥 기차 같은 거랑 좋아요. 근데 이거는 쬐끔하니까. 그게 이제 홍콩에는 그게 역사가 우리나라에는 그 이제 산 위에 이렇게 지을 수가 없는데 홍콩은 이렇게 보관 대작들이 옛날에는 산 위에 살았대요. 그래서 밑에 종들이 보관 대작을 이제 그 가마에 싣고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대요. 그래서 영국에서 걔네들이 이제 통치를 할 때, 야, 니들한테 뭔가 좀 좋은 걸 보여주자, 보관 대작들한테 어떤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영국 가파르지. 레일을 깔았다 하더라고. 홍콩에 이거 모노레일 타고 그거 올라가는 기차 타고 올라가면 끝에 집이 있는데 그 이름이 집 평당 이름이 5억이에요. 피크예요, 피크. 그때 몇백억 했던 것 같아요. 그때. 5억이에요. 평당 5억은. 그래도 한번 타고 내려왔더니 이제 올라갈 때는 조금 겁이 덜 난데. 아이고. 문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짱이다. 자, 좀 전에 보신 것과 같은 모노레일을 서울의 산동네에도 이제 도입하겠다. 라고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콜롬비아에 가셨나봐요. 그래서, 콜롬비아 메데진시의 산비탈에 있는 빈민가 코무나 13마을을 찾아 에스컬레이터가 대중교통으로서 기능을 하는 현장도 확인을 했고, 이 지역이 해발 2000m에 있는 지역으로 과거 빈민 거주지로 범죄가 많았지만, 고지대를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6개의 야외 에스컬레이터와 벽화를 설치하면서 관광지로 거듭났고, 고산지대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이동 편의와 치안 2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을 받는 곳인데, 자, 이제 삼양동과 수유리 등 산동네 엘리베이터에
한 동네 엘리베이터나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마을 주민에게는 큰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이런 곳에 또 벽화 같은 곳이 그려지면 관광 마을로 등장할 수 있다면서 도시 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우리가 배운 것 같다라고 콜롬비아에서 배우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콜롬비아 대통령과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지속가능한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메데진 시장과 서울시 메데진시 간의 우호 협력 결연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분양가가 비쌀수록 매매가의 상승폭이 컸다라고 합니다. 직방에서 아파트 분양 가격하고 국토교통부에 공개된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런 결과였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분양가가 비쌌다는 얘기는 어떤 동네예요? 얘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기 지역, 분양가가 비싼 지역들, 고분양가라도 분양이 되는 지역이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지역이 상승폭이 더 컸다. 이게 전형적인 상승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양새를 드러냈다. 이렇게 저는 기사가 읽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상승장에서는 인기 지역, 그 다음에 진짜 비싼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먼저 선도해 나가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좀 더 비인기 지역들, 좀 더 전체 매매가가 적거나 분양가가 적은 지역들도 시장에 쫓아가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이런 분양가가 비쌌던 인기 지역들이 더 많이 올랐고 후행하면서 비인기 지역들이 쫓아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들 또는 같은 지역에서도 비인기 형태의 주택들은 상승폭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지금은 이게 상승장의 어떤 정점으로 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한편으로는 정체가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상승폭이 둔화되고 이 부동산이 항상 오를 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올랐으면 많이 올랐어. 너무 지나치게 오른 감이 있다라고 해서 정체되기가 시작하면 지금과는 다른 모양새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하락장, 지대하고 길었던 하락장, 그 다음에 하락에서 상승으로 반등했던 2013년, 14년 그 시점의 흐름들, 그 다음 본격적으로 이제 달아오르기 시작했던 2015, 16년, 16년 이런 때에도 충분히, 15년, 16년 이때도 참 기회들이 많이 있었던 시절로 기억하는데, 이런 대세 상승장의 초입에서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느냐, 분양가가 비쌀수록 매매가가 상승폭이 컸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눈여겨봤던 지역들이라든가.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어디에 베팅을 해야 되고 하락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다시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면 움츠려 있다가 다시 상승장으로 변하는 시점, 뭐 제 나이 한참 뒤의 일이겠죠. 그 시점이 온다라고 하면 어떤 것에 부동산을 투자해야 될까, 어떤 걸 갈아타야 될 것인가, 이런 어떤 학습 효과를 굉장히 제대로 누릴 수 있었던 한 텀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직방에서 자료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타냈던 그 내용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상승장에 가는 본격적인 길목에서는 분양가 비쌀수록 매매가 상승폭이 컸다라고 하는 내용처럼 인기 지역, 인기 물건에 집중하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기 바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두 개의 기사를 그냥 꼭지만 묶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서초그랑자의 당첨자 발표가 있었는데 당첨 가점 평균은 69.69점으로 거의 70점이네요. 방배그랑자의 레미안 리더스원보다 높았고 청약 당첨 커트라인은 58점으로 58점이 최저 커트라인이었다라고 해요. 일반 분양 세대수가 174세대로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분양가 상한제 이슈가 되면서 후분양 등등 묶여가지고 앞으로 강남권역에 아파트 분양받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공포감들 속에서 실수요자들이 많이 쏠렸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중간한 청약 가점 가지고는 아예 그냥 접근할 수도 없을 만큼 이 중도금 대출도 제대로 안 나오는 과정에도
이렇게 돈을 턱턱 지를 수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건 놀랍죠. 자, 아무튼 어중간한 청약 가점 갖고는 뭐 비비지도 못한다. 청약 통장 들고 있어도 커트라인하고 평균 가점 받고요. 그다음에 이 매경에서 지금 투기가열지구 역시 뜨겁네. 당첨되려면 50점 가점 정도 돼야라고 해서 이 지역별 당첨 가점을 좀 조사를 해서 여기 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투기가열지구의 지역별 당첨 가점 평균은 세종이 55점, 경기가 51점, 대구 수성구가 51점, 서울 48점 순으로 집계가 됐다. 서울이 당첨 가점이 의외로 낮죠. 당첨 가점이 낮은 이유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한 9억 초과 분양단지가 많은 만큼 청약자 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풀이된다라고 했는데, 서울은 안에서도 되게 지금 차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앞서 청량리 쪽에서 분양했던 몇 개 단지들 결과도 보면 뭐 9억이 넘는 것,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타입과 그렇지 않은 타입의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갈리는 모양새들, 심지어는 불가능한 타입 같은 경우는 미계약 등의 물량들도 많이 나오는 형태로 차별화됐었잖아요.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종, 경기 이런 지역은 9억, 대부분이 9억 미만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중도금 대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청약하시는 분들은 가점이 50몇 점 된다는 건 다 무주택자분들이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사에서 해석한 것처럼 실제로 대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래 지금 뭐 얼마 전에도 뉴스 읽었지만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도 가끔 글 올라오는 거 보면 10억 초과하는 아파트 중에서 미분양 좀 있었던 이 광진구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중도금 대출 부분 나온다라고 분양 상담사한테 잘못 좀 설명을 들었던 유주택자분들 중에서 뭐 처분 조건부 지금 그 내용이 아직도 지금 혼란스러워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출 여부가 사실 좀 되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도 당첨 가점 평균이 48점이라는 얘기는 이 청약 통장을 써서 내 집 마련한다는 게 진짜 준비된 무주택자 아니고서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딸랑딸랑.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